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집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생을 살아온 낡은 집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있는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70세의 한 어르신이 겪은 기막힌 사연입니다. 그녀는 현금 5억 원의 예금과 서울 마포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고, 이웃들 사이에서 효자 효부라 소문난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거의 매일같이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합가를 간청했죠. 언뜻 듣기에는 노년의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상이나 되십니까? 모두가 그녀가 천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때, 불과 합가 한 달 만에 그녀는 깊은 밤짐을 싸들고 야반도주하듯 양로원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고는 아들과의 만남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 따뜻해 보이던 현관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는 그토록 매정한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완벽해 보였던 효심 뒤에는 어떤 대가와 계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웃들이 그녀를 노망났다며 아들의 효심을 저버렸다고 비난할 때 그녀가 가슴속에 품어야 했던 그 서늘한 진실은 또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완벽한 효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함께 벗겨보겠습니다.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생로병사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정년 퇴직 전에는 초등학교 국어 교사로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나름대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고 자부했었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저는 홀로 아들 박민석과 딸 박지은,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5억 원의 퇴직금이 쥐어져 있고 제 명의로 된 서울 마포구에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했던 그 보금자리는 세월이 흘러 꽤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노년이 여유롭고 독립적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말재주가 좋은 며느리 최지윤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들은 분당에 살고 있어 저와 그리 멀지 않았고 주말이면 꼬박꼬박 과일 바구니며 보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윤이는 어찌나 입안에 혀처럼 굳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어머님 어머님 하며 제 손을 잡고 살갑게 굴어 친딸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저희 정말 불안해요. 민석이는 늘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혈압도 높으시고 당뇨도 있으신데 곁에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옆에서 지훈이도 제 팔짱을 끼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방도 다 꾸며놨어요. 그냥 오셔서 호강만 하시면 돼요. 시누이는 부산에 사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당장 달려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들은 이웃들 앞에서도 효자들과 현명한 며느리라는 연극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지훈이는 아파트 단지 정자에서 이웃 주민 김 여사의 손을 잡고 큰 소리로 저를 축혀 세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처럼 합리적인 분이 없어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한번 안 시키시고 정정하시니 저희 복이죠. 그럴 때마다 이웃들은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참 복도 많아. 저렇게 효성 지극한 아들, 며느리를 뒀으니 그 말을 들으면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자식 효도마다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딸 지은이는 제 아픈 손가락입니다. 간호사로 일하며 부산으로 시집을 갔는데 거리가 멀어 자주 보지 못하는 게 우리 모녀의 가장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단 한 번도 저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았죠. 우리는 작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하루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지은이는 새로 키우기 시작한 다육식물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린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 외운 동요를 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약은 드셨는지 혈압은 재셨는지 확인했습니다. 매월 일일이 되면 제 통장에는 어김없이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전화 너머로 늘 당부했습니다. 엄마, 이건 딸이 주는 용돈이니까 아끼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사고 싶은 거 사세요. 궁상 떨지 마시고요. 딸 이제 자리 잡아서 엄마 부양할 능력 돼요. 간호사 일이 얼마나 고단한지 알기에 그 1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딸의 피땀 어린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더 제 마음을 덮여주었죠. 하지만 아들 민석이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로 산 에어프라이어로 요리법을 보고 있으니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엄마, 이것도 지은이가 사준 거죠? 한 달에 100만 원 보낸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이나 온다고요. 그거 다 돈으로 때우려는 거잖아요. 진짜 엄마 곁에서 물 떠드리고 챙기는 건 결국 저희인데 그 말은 가시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뼈가 있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저는 늘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공식적인 효도와 딸의 원격 효도 사이에서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욕실에서 미끄러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벽을 짚어 넘어지진 않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와 가슴 두근거림은 처음으로 독거 생활에 대한 제 고집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석이와 지훈이는 더욱 거세게 합가를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너무 위험하다니까요. 민석이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엔요? 지훈이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 불효자 만드실 작정이세요? 어머님 잘못되시면 저희가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이웃들도 거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자식들 말 들으세요. 저렇게 효자인 아들이 모신다는데 뭘 망설여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관심과 권유에 결국 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늙어서 고집 부리지 말고 한 달만 살아보자. 정말로 손주들 재롱 보며 사는 노년의 행복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부산에 있는 딸도 안심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안도와 환희가 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해 보이는 집 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가 상상하던 천륜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문은 정교하게 꾸며진 무대였고 저는 그 연극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무지한 관객이자 소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당 아들 집으로 들어가던 날 며느리의 환대는 저를 녹여버릴 듯 했습니다. 남양의 볕 잘 드는 방에는 새 침구가 깔려 있었고 협탁에는 향기로운 백합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여기가 어머님 집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편히 계세요. 민석이도 퇴근하면 제 방에 들러 회사 이야기를 조잘대곤 했습니다. 그들의 지극정성 어린 태도에 저는 내 집을 떠나온 서운함을 잊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 방 사진을 찍어 보내주자 영상통화 너머로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역시나 예리한 간호사 딸은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생활 습관 다르면 힘들 수 있어. 불편하거나 눈치 보이면 참지 말고 언제든 다시 서울 집으로 가. 엄마 마음이 제일 중요해.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딸의 걱정은 예언처럼 들어맞았습니다. 그 지극정성 어린 따뜻함의 유통기한은 놀라울 정도로 짧았습니다.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작은
식탁 위의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배우느라 장볼 시간이 없었다며 웃으면서 장바구니를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고르시는 채소가 훨씬 싱싱하잖아요. 한 번만 다녀와 주세요. 운동 삼아 다녀오자 싶어 받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머님, 제가 오늘 허리가 좀 삐끗해서요. 저녁 식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석 씨가 어머님 표 갈비찜 먹고 싶대요. 였고, 그 뒤로는 어머님, 세탁기에 빨래 좀 널어주세요. 제가 애학원 픽업 가야 해서요. 가 되었습니다. 부탁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지윤이의 말투는 여전히 상냥했고 미소는 밝았지만 집안일은 어느새 제 어깨로 하나둘 옮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귀한 손님에서 월급 없는 입주가사 도우미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이를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밥상에서 제가 만든 갈비찜을 집어먹으며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야 라고 칭찬하고는 화제를 돌려 여동생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이번 달에도 돈 보냈죠? 걔는 멀리 있어서 돈으로 때우는 거지만 저희는 이렇게 곁에서 몸으로 모시는 거 아시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딸의 피 같은 돈과 마음을 저리 폄하하다니. 하지만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 묵묵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더욱 저를 불안하게 만든 건 제 재산에 대한 그들의 노골적인 탐색이었습니다. 방문을 열다 며느리가 제 방 서랍을 뒤적이는 걸 목격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든 서랍이었죠. 들키고도 당황하지 않고 어머님, 방 정리 좀 해드리려고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민석이는 신문에 난 재개발 기사를 들고 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마포 그쪽이 지금 재개발 이슈가 뜨거워요. 엄마 아파트 위치가 좋아서 나중에 재건축되면 값이 엄청 뛸 거예요. 그 집 어떻게 할지 계획 있으세요? 미리 증여라던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작은 줄톱처럼 제 마음에 남은 기대를 서서히 잘라내고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합가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혼자 살던 10년보다 더 지치고 늙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는 제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매년 종합검진을 받는데 결과지가 집으로 올 때가 되었는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도 못 봤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우편함을 뒤져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자기 방에서 제 결과지를 들고 나오며 어머, 제 우표물 사이에 끼어 있었네요. 깜빡했어요. 라고 건네주는데 그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독사 같은 목소리들이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결과지 봤지? 어머님, 당뇨 관리가 엉망이야. 심장 쪽도 안 좋대. 의사 소견 보니까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아. 민석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뭘 걱정해. 오히려 잘된 일이지. 이게 다 신호야. 모셔오길 100번 잘했다니까. 무슨 뜻이야? 민석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먹여드리고 재워드리고 있잖아. 이게 법적으로 부양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증거야. 나중에 지은이가 딴소리 하면서 유산 달라고 소송 걸어도 법원은 누가 실제로 모셨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봐. 우린 지금 효도의 증거를 쌓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증거? 그래, 증거. 어머니 몸 상태가 나빠질수록 우리가 모시는 게 정당화되는 거야. 재산? 지금 당장 증여받을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꽉 잡고 있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모셨다는 평판만 유지하면 돼. 기업은 인정받아서 유산 대부분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 아, 이제 알겠네. 민석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이 걔는 부산 처박혀서 돈 몇 푼 보내는 게 다잖아. 법원에선 돈보다 동거부양을 훨씬 쳐준다고. 우린 그냥 어머니 잘 구슬려서 꼼짝 말고 우리 집에만 있게 하면 돼. 오래 사실수록 우리 몫은 커지는 거야. 나중에 집까지 다 우리 손에 들어오면 그때 아프신 어머니는 착한 딸 지은이한테 보내버리면 그만이지. 그 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윙윙거리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머니가 아니라 유산 상속 전쟁을 위한 살아있는 인질이자 소송 자료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느꼈던 그 가식적인 온기는 모두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칠흑 같은 어둠에서 회색빛으로 다시 희미한 여명으로 바뀌는 동안 제 마음은 충격과 배신감에서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안락한 감옥, 법과 혈연으로 위장된 지옥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멀리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딸, 지은이를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요. 새벽 4시, 도시가 잠든 시간.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일어나 불도 켜지 않은 채 짐을 쌌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꼭 필요한 옷가지와 도장, 통장이 든 작은 가방만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새 이불, 새 옷, 그 어떤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욕망이 묻은 미끼처럼 느껴져 쳐다보기도 역겨웠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저는 민석이가 준 아파트 보조키를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그 작은 소리가 이 거짓된 가족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새벽의 찬 공기 속에 섰을 때 저는 택시를 잡고 미리 알아봐 두었던 양로원 이름을 댔습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평판 좋고 조용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노후의 마지막 보루로 알아봐 두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가 강변북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슬픔보다는 탈옥수가 느낄 법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양로원에 입소수속을 마치고 햇살이 쏟아지는 1인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제야 다리 뻗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 내외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사라진 것을 알고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교묘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선택했습니다. 민석이는 동네방네 다니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좀 오락가락하세요. 누가 옆에서 헛바람을 넣었는지 저희 진심을 오해하시고 며느리 지윤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웃 주민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나가버리셨어요. 몸도 편찮으신데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하시면 어쩌죠?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그들에게 기울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노망이 났나 봐. 저런 효자들을 두고 왜 양로원에 가서 고생이야. 요즘 세상에 모시고 살겠다는 자식이 어디 있어. 노인네가 보기 겨워서 그래. 그런 쑥덕거림이 양로원까지 들려왔습니다. 양로원의 다른 노인들도 저를 철없는 고집불통 노인으로 보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담담히 웃었습니다. 그들은 무대 뒤에 추악한 진실을 모르니까요. 저를 버티게 해준 건 딸 지은이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전화기 넘어 딸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오빠랑 언니 정말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엄마한테. 하지만 지은이는 곧 냉정을 되찾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남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돈 걱정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바로 휴가 내고 올라갈게요. 딸의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로원 생활은 평화로웠지만 2, 3일에 한 번씩 불청객이 찾아와 평화를 깼습니다. 아들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늘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오후 시간에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타나 레드카펫을 걷듯 요란하게 등장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지윤이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가져온 겉옷을 제 어깨에 덮어주며 연기를 시작했죠. 날씨 추워졌는데 여기 계시면 저희 마음이 찢어져요. 민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제 꿈에 엄마가 우리 집 베란다에서 빨래 널고 계시는 게 나왔어요. 집으로 가요, 네? 주변 노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이 참 효자네. 며느리도 착하고 김 여사님은 좋겠어. 저렇게 비는데 좀 받아주지. 노인네가 너무 뻣뻣해. 저는 그들의 쇼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봤자 증거 없이는 노망난 노인의 편집증으로 치부될 게 뻔했으니까요. 원장님만이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김 선생님, 겉만 번지르르 한 것보다 본인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론으로 저를 압박해 스스로 굴복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반격의 기회를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드디어 지은이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딸은 곧바로 저에게 오지 않고 마포 집으로 가서 먼지를 털어내고 하루를 보낸 뒤 다음날 아침 양로원으로 왔습니다. 부쓱해진 저를 보며 지은이는 오열했지만 곧 눈물을 닦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오빠랑 언니가 원하는 건 엄마의 재산뿐이야.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끄집어내야 해. 그들 입으로 직접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는 함정을 팠습니다. 병실만큼 인간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곳은 없으니까요. 저는 지은이의 계획대로 심장 발작이 온 척 연기했습니다. 양로원 측에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구급차를 타고 지은이가 미리 섭외해둔 지인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는 위독하다는 소문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제 환자복 주머니에 평범한 볼펜처럼 생긴 고성능 녹음기를 꽂아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지은이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가 이상해. 지은이의 목소리는 배우 뺨치게 떨렸습니다. 또 왜? 별일 아닌 거 아니야? 짜증 섞인 민석이의 목소리.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래. 엄마가 마지막으로 재산 문제 정리하고 싶다고 오빠 부르라고 하셔. 재산 정리라는 말에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뭐? 알았어. 당장 갈게. 지윤이도 부를게. 채 30분도 되지 않아 아들 부부가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가짜 슬픔과 숨길 수 없는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석이는 제 손을 잡았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휴지로 눈가를 찍어내며 훌쩍거리는 신읒을 했습니다. 저는 힘겨운 척 눈을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구나. 민서가 지은아.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다. 마포 아파트랑 예금이랑. 일부러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민석이가 조급함을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장례도 최고급으로 치를 거고요. 그러더니 지은이를 노려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박지은, 너 잘 들어. 넌 출가외인이야. 어머니 아프실 때 옆에서 수발 들고 모신 건 우리 부부야. 넌 돈 몇 푼 보낸 거로 유산 탐낼 생각하지 마. 어림도 없어. 며느리도 앙칼지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가씨.
부산에 집도 있고 살만하잖아요. 저희는 서울 살면서 애 키우느라 등골이 휘어요. 어머님 아파트는 우리 준우 장가 갈 때 쓰기로 이미 얘기 끝난 거예요. 이때 지은이가 계획대로 폭발했습니다. 오빠, 언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지금 위독하신데 돈 타령이 나와? 뭐? 위독하시니까 하는 소리지. 너야말로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콩고물 떨어질까봐 달려온 거 아니야?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엄마를 모셨다고? 엄마를 파출부 취급하고 뒤에서 엄마 언제 죽나 계산기 두드린 게 누군데? 엄마 양로원 갔을 때 동네에 노막 났다고 소문낸 게 누군데? 지은이의 일갈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엄마가 그 낡은 아파트랑 돈 5억 안 주고 있었으면 누가 냄새나는 노인네 수발 들고 싶겠어. 병원비며 간병비며 다 돈 덩어리인데 그 재산은 우리가 고생한 거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야. 보상? 오빠 유학비, 결혼자금 다 엄마가 해줬잖아. 엄마가 오빠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지.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는데 엄마 돌아가시면 집이랑 돈은 다 내 거야. 넌 1원 한 푼도 못 가져가. 법대로 해도 내가 이겨.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악취가 났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 효도, 키워준 은혜. 모든 것이 난도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의 볼펜 녹음기는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베개 위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미련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누구십니까? 민석이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 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아들 부부가 놀라서 입을 딱 벌린 순간 저는 침대에서 스르르 몸을 일으켰습니다. 꽂혀 있지도 않은 링거줄을 걷어내고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민석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당장 죽지 않아서 실망했냐? 제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정지 버튼을 누른 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가 냄새나는 노인의 수발 들고 싶겠어? 재산은 당연한 보상이야. 집이랑 돈은 다 내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병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민석이는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변호사 측 직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니, 함정을 파신 거예요? 자식을 함정에 빠뜨려요? 민석이가 악을 썼습니다. 함정? 제가 비소했습니다. 너희가 효도를 가장해서 내 재산을 노리고 내 병을 이용해 법적 증거를 만들려던 그 치밀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들고 엄숙하게 낭독했습니다. 첫째, 김영자님은 현금 5억 원 전액을 김영자 노후 의료 및 생활신탁에 맡기며 이는 오직 본인의 요양비와 의료비로만 사용된다. 사후 남은 금액은 사회에 환원한다. 둘째,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는 딸 박지은에게 전액 유증 상속한다. 이는 지난 10년 매달 100만 원씩 보내온 딸의 정성과 마음을 높이 산 결과다. 셋째, 아들 박민석에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법정 최소한의 금액인 현금 1억 원을 상속한다. 이는 이미 명목상의 모자 관계만 남았음을 의미한다.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민석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며느리는 제 발밑을 기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석아,
사람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되는 거야.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양심을 팔아먹으면 끝이다. 저는 미리 준비한 흰 봉투 하나를 아들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10만 원 들었다. 이게 엄마로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용돈이다. 이걸로 내 손자 맛있는 거나 사줘라. 그리고 저는 딸의 부축을 받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는 저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효자라는 가면이 벗겨진 그들을 향해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양로원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 지은이와 사위 상훈이가 부산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사위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장모님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 우리가 모시자. 그들은 제 마포 아파트로 들어와 살며 주말마다 저를 데리러 옵니다. 사위 상훈이는 무뚝뚝하지만 진국입니다. 제가 유산 상속을 딸에게 다 해주기로 한 것을 알고도 장모님 돈은 장모님이 다 쓰셔야죠. 저희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건강만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주말이면 딸 내외와 손자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사위가 깎아주는 과일을 먹으며 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짜 천륜의 즐거움이란 돈이나 아파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가장 아픈 방식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어미의 마지막 사랑이자 징벌이었습니다. 제 선택이 매정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뿐인 효도에 속아 제 남은 인생을 지옥에서 보내기엔 제 노년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묵인되어야 할 선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